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64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 이 제자 이창호와의 대결에서 패한 후 타고난 승부사 기질로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렸다는 영화 승부가 마침내 개봉일을 확정지었습니다. 2025년 3월 26일에 개봉한다는데요. 당초 승부는 이제는 영화 사업에서 철수한 에이스메이커 무비웍스가 투자 배급한 작품으로 넷플릭스를 통해 2023년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유아인 배우의 보약투약 혐의가 불거지면서 공개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승부의 배급권은 영화 소방관, 히트맨2 등을 배급한 바이포엠 스튜디오가 갖게 됐는데요. 바이포엠 스튜디오 측은 유아인 배우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개봉일을 확정했습니다. 개봉일 발표와 함께 공개된 1차 포스터에도 조훈현 기사 역할을 맡은 이병헌 배우만 걸려 있습니다. 2월 18일 화요일에 유아인 배우가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포엠 관계자는 유아인 배우의 석방 소식은 들었지만 영화 홍보 일정 등에는 함께하지 않는다. 전혀 계획이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바이포엠 스튜디오가 배급을 했던 소방관 또 곽도원 배우의 음주운전 이슈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개봉이 계속해서 연기된 끝에 바이포엠 스튜디오가 배급권을 사들이게 된 거고요. 영화 개봉 일자를 확정짓고 홍보를 할 때도 주연인 곽도원 배우는 철저히 배제하고 서브 주연이었던 주원 배우 위주로 홍보를 이어나갔었죠. 개봉 시기가 한참이나 미뤄졌고 주연 배우 이슈 때문에 이 영화 흥행되겠어? 라는 세간의 우려를 극복하고 누적 관객 수 300만 명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뤄냈었죠. 아직 영화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듣자 하니 영화가 나쁘지 않대요. 영화계 쪽에 일하시는 분으로부터 예전에 들었던 얘기거든요. 아니, 승부 영화 참 괜찮은데 하필이면 영화 공개를 앞두고 이렇게 배우 보양 문제가 터져서 동종업계 사람으로서 참 씁쓸하다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분 말씀대로 정말 괜찮은 영화일지 3월 26일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좀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본격적인 에피소드로 넘어가 보죠.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남봄 64번째 에피소드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국내 극장에 개봉한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34번째 작품이자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의 4번째 작품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캡틴 4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원래 부제는 브레이브 뉴 월드가 아니라 뉴 월드 오더였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뉴 월드 오더에서 올더스 헉슬리 작가의 SF 소설 멋진 신세계의 원제 브레이브 뉴 월드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배경으로 미콜라이더지는 괜한 오해를 살까봐를 꼽았습니다. 뉴 월드 오더는 암약하는 엘리트들이 각국의 정부들이 통치하는 기존 질서를 허물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전체주의적 통합정부를 수립하여 세계를 지배한다. 라는 내용의 음모론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이는데 정의, 공공선, 애국심 등을 상징하는 캡틴 아메리카와 뉴 월드 오더를 갖다 붙이면 괜히 불필요한 오해만 살까봐 바꾼 거 아니겠냐라고 추측하더라고요. 올더스 헉슬리 작가의 멋진 신세계도 제목의 함의가 다소 냉소적이죠.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엄격히 통제당하고 있는 디스토피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책 내에서는 쓰입니다. 이런 함의를 극 배경에 깔고
공공선을 추구하고 인류애를 실천하는 캡틴 아메리카와 함께 진정으로 멋진 신세계를 구현해보자 라는 중의적 의미를 띠기 위해서 해당 부제로 바꾼 것 아니겠냐라고 콜라이더지는 보도를 했습니다. 괜한 오해를 살까봐 부제를 바꿨지만은 정치병 환자들, 정치병자들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거리들을 또 기어코 찾아내곤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나오네? 미국 대통령이 감정을 주체 못해서 빨간색 헐크로 변하네? 빨간색은 공화당의 상징색 아니야? 이거 트럼프를 상징하는 거구만. 일단 레드 헐크라는 캐릭터는 트럼프 1기 출범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었고요. 캡틴 4편의 공식 촬영은 2023년 3월 15일에 시작됐습니다. 2024년 11월에 미 대선이 열렸으니까 대략 1년 8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있는 건데요. 이런데도 레드 헐크는 트럼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제작진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결국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를 맡은 안소니 마키 배우가 이에 대해 제발 좀 진정해라. 그냥 영화다, 영화나 보러 갑시다 좀. 옐로우 헐크였어도 결국 또 논란됐을걸? 이라며 쓸데없는 정치 논쟁이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캡틴 4편의 공식 촬영은 2023년 7월에 끝났습니다. 일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후에 재촬영만 무려 3번을 했어요. 재촬영이라는 말 자체가 야 이거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뜻 아니야? 라는 뉘앙스를 풍기다 보니 재촬영을 한 번만 해도 팬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맴도는데 이를 3번씩이나 했다고 하니까 불안감이 맴도는 수준이 아니라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만큼 기대감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럭키비키적인 사고고 얼마나 엉망진창이면 재촬영을 3번씩이나 하냐. 야 꼬매면 꼬맬수록 누더기만 될 뿐이지 뭐 태가 나겠냐? 나겠어? 라는 생각을 저도 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잠시 후에 영화 감상평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연이은 재촬영 이유에 대해서 마블은 뻔하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내부 시사회에서 악평이 쏟아졌다더라. 그래서 다시 찍었는데 이것도 개판이라더라. 해가지고 또 찍는 거라더라. 라는 보도가 쏟아졌죠. 완성도 걱정과 함께 자연스레 치솟는 제작비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됐습니다. 이미 예산이 초과됐는데 초과 예산에서도 더 초과된 나머지 제작비가 무려 4억 불, 한화 약 5,800억 원까지 치솟았다라는 기사마저 나왔습니다. 얼마 전 할리우드 리포트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캡틴 4편의 제작비는 4억 불이 아니다. 1억 8천만 불. 2,500억 원 수준이다 라고 하는데요. 갭이 좀 너무 크잖아요. 마블 영화들이 보통 1억 5천만 불에서 2억 불 사이로 제작비를 써왔고 어벤져스 시리즈처럼 대미를 장식하는 영화에서나 3억 불이니 4억 불이니 얘기가 나오기는 했어서 숫자만 놓고 보면은 1억 8천만 불이 캡틴 4편 제작비로 얼추 더 맞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보이기는 하는데 재촬영만 3번씩이나 했다는데 이것도 사실이니까 4억 불도 완전 딴소리는 아닌 것 같고 재촬영 비용은 빼고 계산한 건지 재촬영 비용을 포함해서 1억 8천만 불인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래서 화질이 그따구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제작비가 1억 8천만 불이라 치면은 캡틴 4편 북미 수익 8,800만 불 포함 전세계 수익 1.9억 불을 개봉 첫 주에 달성해서 제작비를 상회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직 제작비를 회수했다고 보기는 너무나도 어렵죠. 최종 수익이 관건인데 일단 북미 첫 주 수익만으로는 앤트맨 시리즈 3편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의 1억 600만 불에서 2천만 불 정도 적습니다. 제작비만 2.7억 불을 들인 앤트맨 3는 결국 북미 2.1억 불, 전 세계 4.7억 불을 벌어들이는데 그치면서 흥행 실패 판정을 받았는데요. 제작비가 1.8억 불이라는
캡틴 4편은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될지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개봉 첫 주 주말 관객 수 58만 명을 기록하면서 스타트가 불안불안하긴 하지만요. 평가가 더 마블스나 앤트맨 3만큼 나쁜 거는 또 아니니까 힘을 내기를 바라봅니다. 캡틴 4편의 출연 배우로는 MCU 내 유일한 정통 계승자 안소니 마키 배우, 영화 에어포스 1에 이어 28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온 해리슨 포드 배우, 한때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 가게를 운영했던 분이죠. 지안카를로 에스포지토 배우, 또 누가 나왔나? 탑건 매버릭에서 팻보이 연기했던 데니 라미레즈, 쉬라 하스 배우 등이 출연을 합니다. 또 마블 영화니까 뭐 이런저런 시리즈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잖아요. 이 배우 나오나 저 배우 나오나 하면서 카메오를 기대하게 만드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언급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인 즉슨 카메오로 누군가가 나오기는 한다. 근데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단서를 드리는 것도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얘기할 때는 다 깝니다. 이 점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줄거리 맞다. 감독 소개를 안 했네요. 넷플릭스 영화 클로버필드 패러독스를 연출했던 줄리어스 오나 감독이 캡틴 4편의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연출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많지도 않습니다. 마블은 늘 이래왔죠.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만 사실상 MCU 모든 시리즈의 총감독은 마블 스튜디오 사장인 케빈 파이기고 MCU의 큰 구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연출상의 자율권을 주려는데 이에 찍소리 못할 감독들만 데려다가 써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려한 경력을 지닌 감독보다는 신인이나 이렇다 할 흥행작이 없는 감독들을 주로 연출자로 데려왔던 거죠.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상부상조예요. 서로서로 좋은 거죠. 감독 커리어에 블록버스터 영화 연출 경력 하나 받고 전성기 마블 때는 개봉만 하면은 돈을 갈퀴로 쓸어 담았으니까 대박난 영화 감독이라는 타이틀까지 달고 마블 입장에서는 자기 멋대로 감독을 부려먹을 수 있고 뭐 좋죠 뭐 서로서로. 토르 1 연출했던 케네스 브레너 감독이나 앤트맨 1편 연출자로 최초 낙점됐던 베이비 드라이버 감독 에드가 라이트 감독이나 왜 결국 마블이랑 틀어졌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마블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고 감독 입장에서는 왜 자꾸 간섭하냐라고 해서 틀어진 거 아니겠나 싶은 거죠. 여튼 줄리어스 오나 감독은 일단 블록버스터 연출 경력을 캡틴 4편으로 명함에 박았는데 흥행 대박 감독 타이틀까지 쟁취해낼 수 있을지 어째 불안하긴 합니다만 지켜보기로 하고요.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줄거리 요약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블, MCU 하면은 어느샌가 부쩍 높아진 진입장벽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슈퍼히어로 팬이나 MCU 팬들에게는 예전에 나왔던 이 영화 속 소재를 여기서 이렇게 활용했네? 저 사람은? 하게 만들어서 시리즈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을 하지만 그닥 MCU를 팔로우하지 않는 관객들에게는 무슨 영화 한 편 보는데 미리 봐둬야 할 게 이렇게 많어. 영화만 챙겨보기도 바쁜데 드라마까지 나왔으니까 골치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캡틴 4편도 뭐 하나하나 이것저것 다 따지고 들면은 영화 드라마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다뤘던 소재가 다시 등장하거나 연장되긴 하는데 다른 콘텐츠들은 다 차치하고 이거 한 편만 보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상 캡틴 4편의 전편이에요. 바로 2008년 개봉작 인크레더블 헐크입니다. 에드워드 노튼 배우가 브루스 배너 박사 겸 헐크를 맡았었죠. 이후 에드워드 노튼 배우는 작품 방향을 두고 제작진과 이견을 보여서 하차를 했죠. 그 결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브루스 배너 겸 헐크는 마크 러팔로 배우의 차지가 되었죠. 마크 러팔로 표 헐크 좋은데 그건 어디까지나 헐크였을 때고요. 헐크 시리즈의 근간은 결국에는 병양미 넘치는 브루스 배너잖아요. 병양미 넘치는 브루스 배너 역할에는 에드워드 노튼 배우가 더 잘 어울리지 않나. 마크 러팔로 배우는 굳이 헐크로 안 변해도 다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니까 헐크로 안 변해도
악당들 다 그냥 원펀치 3강냉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튼 왜 인크레더블 헐크가 캡틴 4편의 실질적인 전편인 것이냐. 영화는 이것부터 설명을 드려야겠구나. MCU 특유의 오프닝 있죠. 빰 빰빰빰 빰 빰빰빰빰 하면서 슈퍼히어로들 개개인 명대사와 함께 이미지 싹 비춰주고 마블 스튜디오 로고 두둥 이렇게 뜨잖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옛날 TV 보는 것처럼 지지직거리는 화면에 마블 스튜디오 뜨고 시작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화질이 옛날 TV 같은 게 문제지, 뭐 아쉬웠던 점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영화는 여튼 지안카를로 에스포지토 배우가 맡은 사이드와인더라는 인물이 이끄는 서펀트 소사이어티라는 테러 단체가 멕시코에 있는 어느 성당을 점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시작합니다. 습격하고 점거한 이유는 그 테러 단체가 미 정부로부터 훔쳐낸 물건을 어느 고객과 거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미 정부 자산을 탈취했으니까 미군이 나서야겠죠? 미군이 나서는 길에 우리의 뉴 캡틴 아메리카, 안소니 마키 배우가 맡은 샘 윌슨 캡틴 아메리카 또 함께 합니다. 인질로 붙잡힌 멕시코 성직자들은 당연히 안중에도 없는 미군은 물품 회수를 우선시하지만 인류에 넘치는 캡틴은 그건 니들이 하고 나는 인질부터 구한다 라면서 테러 단체를 아작내기 시작합니다. 사이드와인더와 마침내 대적하게 되는데 떠바리가 한 명 등장하더니 방패발로 싸우는 놈 주제에 라면서 캡틴을 도발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오프닝의 대사까지, 그렇습니다. 캡틴 4편의 전반적인 틀은 윈터 솔저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윈터 솔저에서도 유명 종합격투기 선수 조르주 생피에르가 캡틴 아메리카한테 야 맞다이로 들어와 해가지고 오프닝에서 한판 벌이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면 종합격투기 선수가 나오느냐? 그건 아니고 그래도 캡틴보다는 안소니 마키 배우가 맡은 캡틴 아메리카보다는 머리 하나 더 큰 거구가 나오는데 뭐 중요합니까? 바로 후두루 뚝딱 해가지고 패버리지만 사이드와인더는 놓쳤어요. 사이드와인더는 도망갔지만 인질은 일단 무사히 구출했고 캡틴 아메리카를 보좌하는 데니 라미레즈 배우가 맡은 뉴 팔콘이 활약한 덕분에 테러 단체가 탈취해간 물건을 재확보하는 데도 성공합니다. 하지만 뭔가 좀 캥기는 게 어째 고객놈이 일부러 거래 현장에 안 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캡틴이 감지를 합니다. 뭐 일단 미션은 완수했으니까 도당체 이 물건이 뭐길래 미군의 캡틴의 뉴 팔콘까지 총출동한 것이냐? 아다만티움이라고 왜 울버린 몸 안에 주입된 물질 있잖아요. 뭐든지 잘라버릴 수 있는 가상의 초금속 물질. 얘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대량 발굴됩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마동석 배우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터널스에서 결말 즈음에 티아무트라는 어마무시하게 큰 놈이 석화가 됐는데 얘한테서 아다만티움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접근을 하면은 비브라늄에 준하는 가치를 지닌 신자원이 인도양 한복판에 어마무시하게 매장돼 있더라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를 두고 강대국들의 쟁탈전이 당연히 벌어지겠죠? 당연히 미국도 뛰어들겠죠? 근데 여기서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헐크 사냥에 앞장을 섰고 어벤져스 해체를 주도했던 세디우스 로스 전 장군이 시간이 흘러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담이지만 인크레더블 헐크에서도 그렇고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서도 그렇고 어벤져스 시리즈에서도 그렇고 그간 MCU에서 로스 장군 역할은 윌리엄 허트 배우가 맡아왔는데 안타깝게도 2022년에 사망하셔서 해리슨 포드 배우로 교체되었습니다. 로스 장군에게는 이 시그니처 콧수염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대통령 당선을 택할지 수염을 택할지 결정하라는 참모 아래 시원하게 밀었다 라는 센스 있는 대사와 함께 콧수염이 없는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로스, 이젠 대통령이죠? 로스 대통령은 어떤 인물이냐? 내 딸이랑 붙어먹은 헐크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뉴욕 할렘과 한복판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했고 슈퍼히어로는 정부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 라면서 어벤져스 해체를 주도했고 상당히 호전적인 양반입니다. 장군 시절에는 대중 앞에서도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언성을 높였던 경우가 다반사였고요.
이런 양반이 대통령이 됐으니 당연히 미국을 방해하는 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할 것 같은데 반대의 입장이 됐어요. 대선 슬로건도 투게더였습니다. 왜냐?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기는 바람에 인류 절반이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사이에 지구 곳곳은 폐허가 되었고요.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 수년이 흘렀음에도 미국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여전한데 여기에 자원 쟁탈전까지 벌어진다? 야, 이럼 지구 아작난다. 지금은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야. 라는 표면적인 명분에 입각한 평화 구호를 기치로 내걸었던 거죠. 그 결과 로스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고요.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아다만티움 전세계 공정분배 조약이었습니다. 일본이 아다만티움 정제에 성공을 했어요. 정제 아다만티움을 들고 전 세계 리더들 앞에서 우리 같이 잘 살아보세 하려고 했는데 테러 단체가 뽀려가면서 이게 꼬이기 시작한 거죠. 이러니 로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거 탈취당하면은 내 핵심 공약 물거품 된다. 세계대전 일어난다 해가지고 캡틴까지 멕시코로 파견했던 거고요. 조약 체결을 앞두고 일본 총리를 포함한 조약 핵심 가입국 정상들이 백악관으로 한데 모입니다. 이 자리에서 캡틴과 뉴 팔콘을 비롯해 과거 스티브 로저스처럼 혈청을 맡고 비공식 슈퍼솔저로 활동했던 이사야도 참석을 합니다. 비공식 슈퍼솔저로 활동을 하다가 누명을 썼어요. 그로 인해 30년간 미 교도소에 복역을 했다가 마침내 억울함을 해소하고 몇 년 전 출소했습니다. 드라마 팔콘과 윈터솔저에 나왔던 양반인데 그냥 뭐 연로한 슈퍼솔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팔콘, 현 캡틴인 샘과 사이가 이후 꽤 돈독해졌어요. 이사야를 백악관 공식 게스트 명단에 이름 올려준 사람도 샘이고요. 이사야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30년씩이나 복역을 했잖아요. 미 정부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대통령 전화 받으면서 막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샘을 보면서 야, 너는 11호 때 그렇게 당해놓고도 로스를 믿냐? 핀잔을 주는데 이에 샘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로스 개인을 따르는 게 아니다. 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 대통령을 따르는 거다. 아작난 전 세계를 봉합하는 건 결국엔 정치다. 이사야, 당신이 로스, 나아가 미 정부에 대해 원한 갖고 있는 거 알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 대통령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인데 라고 털어놓습니다. 아이,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백악관으로 갑시다. 과거는 있고 영웅되죠. 아저씨도 공식적으로 한번 받아봅시다 해서 백악관에 당도를 합니다. 백악관에서 샘을 따로 만난 로스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이 되어달라면서 어벤져스 재창단을 제안합니다. 어벤져스 해체를 주도했던 양반이 재창단을 제안하니까 뭔가 좀 묘하죠. 대통령도 이를 안다는 듯이 에일리에 보여줄게를 열창하면서 인류의 절반이 사라졌다가 돌아오고 그로 인한 혼란사항을 수습해 나가는 일련의 이 모든 과정에서 슈퍼히어로들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걸 체감했다. 그로 인해 나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연신 강조하면서 어벤져스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반신반의한 샘은 행사장 맨 앞자리에 이사야와 함께 착석을 합니다. 로스 대통령의 발표가 끝맺을 무렵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노래가 장내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장내가 어수선해진 사이 이사야가 벌떡 일어서더니 로스 대통령을 향해 연신 총알 세례를 퍼붓기 시작하는 데 과연 로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망하고 영화는 30분 만에 끝을 맺을까요? 그렇다면 예고편에 질리도록 등장했던 레드 헐크는 누구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사야는 대체 왜 로스 대통령을 향해 총을 쏘았을까요? 누가 봐도 로스 대통령이 레드 헐크인데 이 양반 어쩌다가 애지중지 키운 딸과 연끊게 만든 망할 헐크놈과 똑같은 몰골이 된 것일까요? 지금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우려가 많았죠? 내부 시사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더라. 그래서 재촬영을 또 하고 또 했다더라 하니까 어쩔 수 없죠. 걱정 때문에 기대감이 완전 좀 낮아져서인지 저는 영화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액션도 나름 볼만했고요.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장 좋았던 점은 빌런이었습니다. 시리즈의 성격을 이어가면서 MCU 전체에 대한 피로감을 좀 덜어줬다 할까요?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는 전통적으로 정치 스릴러적인 면모가 강했죠. 캡틴 아메리카의 탄생부터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세계대전 때 강한 미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프로파간다 성격으로 만들어진 인물이니까요. 전장을 누빌 줄 알았는데 행사만 뛰는 무대 위 원숭이 신세에 내가 이러려고 혈청을 맞았나 자괴감을 느끼던 중에 특수임무를 맡게 되면서 본격적인 활약이 시작되죠. 이후 윈터 솔저도 그렇고 시빌워도 그렇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오케이 인정하는데 이에 대한 자율성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것인가 어디까지 나한테 인정해 줄 건데 를 두고 쉴드 내부에서 나아가 아이언맨과도 대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주제를 두고서 스파이로 태어났고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도 자유와 책임감이니까 대립하는 상대도 주로 지능캐였습니다. 대립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거나 혹은 가치관의 충돌까지는 아니지만 자기만의 개똥 철학이 있거나 이런 인물들을 주로 상대를 해왔단 말이에요. 특수한 능력이 있는 힘캐, 능력캐들은 사실상의 중간 보스였고요. 퍼스트 어벤져랑 윈터 솔저의 찐 빌런은 닥터 졸라잖아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레드 스컬 저놈 시키 저거 지 주제도 모르다가 깝치다가 캡틴 아메리카한테 쥐어 터지고 윈터 솔저니 쉴드의 첩자니 이거 다 챗 GPT화된 닥터 졸라의 100년짜리 계획이었잖아요. 시빌워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벤져스를 붕괴시키려면 외부보다는 내부를 자극해야 한다라는 제모 남작의 술수에 단체로 놀아난 거잖아요. 야, 친구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네 부모님 죽인 거 갖고 뭘 그러냐. 야, 다 지난 일 아니야 임마. 라는 스티브 로저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는데 누가 그러더군요. 스티브 로저스를 이순신 장군, 토니 스타크를 이재용 회장으로 생각하면 편하다고. 야, 너 같으면은 냉동 상태에서 깨어난 이순신 장군께서 제 부하가 과거에 실수 좀 했지만은 지금은 개가천선했습니다. 라면서 어쩔 수 없이 이재용 회장 꿀밤 좀 때렸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냐. 저 같아도 캡틴 충무공에게 한 표를 던질 것 같은데요. 여튼 4편에서도 결국에는 레드 헐크는 가라고 찐 빌런은 세뮤얼 스턴스잖아요. 저는 슈퍼히어로 영화에 빌런으로 지능캐가 나올 때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특수능력 지닌 빌런이 나오면 그 나름대로 특수능력 보는 맛이 있기는 한데 너 슈퍼파워 있어? 그렇다면 나 빌런은 초강력 슈퍼파워가 있지. 훗, 빌런 자식. 내가 당할 소냐? 이럴 줄 알고 비장의 무기를 갖고 왔지. 초강력 울트라 슈퍼파워 3단 합체 콤보다! 이러면서 마치 드래곤볼 보는 것 마냥 파워 인플레이션만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피곤했거든요. 어차피 주인공이 이길 거 아는데 그냥 피니시 한 방 날리고 끝내라 하면서 뭐가 벌어지든 시큰둥해지게 되더라고요. 지능캐면은 화면 속에 볼거리는 좀 적을지라도 이건 중간 보스 애들이 대신해주면 되는 거니까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슈퍼히어로들이 함정에 빠진 끝에 결국 무기력해지는 희귀한 광경을 선사하고는 하죠. 그래서 능력캐보다는 지능캐가 빌런으로 계속 나왔던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에 저는 애정을 가져왔던 거고요. 캡틴 시리즈 속의 빌런들의 공통점이 지능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1편을 제외하면 빌런들의 동기가 전부 복수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 정복 같은 거대한 명분은 부차적이고 메인 동기는 일단 좀 사적이죠. 캡틴 너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어. 하이드라를 내가 발전시켜가지고 너에게 복수할 거야. 이게 닥터 졸라의 계획이잖아요. 어벤져스 저 망할 새끼들 때문에 내 가족이 소코비아에서 죽었어. 니들 내가 가만 안 둔다. 가 제로 남작의 동기였고요. 4편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죠. 인간 AI가 된 나, 세뮤얼을 10년 넘게 골방에 가둬놓고 개인 싱크탱크로 굴려먹었으면 됐지. 왜 사면 약속 안 지켜주는데? 대통령 됐잖아 이 새끼야. 너 이 거짓말쟁이 새끼 너 개망신 한번 당해봐라. 엄청 사적이잖아요. 엄청 사적이면서 충분히 그럴듯합니다.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거의 오대수급 아닙니까? 내 덕에 심장병 관리하고 대통령까지 됐으면 약속을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저 같아도 야마가 돌죠. 문제는 이게 다라는 거지만 쿠키 장면에서 또 거창한 이야기 꺼내기는 하는데 본편에서는 사적 복수, 로스의 몰락만이 세뮤얼 목표의 전부잖아요.
이를 두고서 일부 관객들이나 이제 MCU 팬분들 사이에서는 짜친다. 이거 너무 소박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던데 이해는 합니다. 예, 레드 헐크는 영화 말미에 10분 정도 뭐 나오나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러실 수 있죠. 저는 대신에 짜치고 뭐 소박하고 뭐 알긴 알겠는데 이해하는데 괜찮았거든요. 뭐 그렇다고 막 너무 좋아, 와 짜릿해, 와 지린다 뭐 이건 아니고 최근 5년간 MCU에 등장했던 빌런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박한 동기를 갖고 있는 빌런이 나오니까 마음이 한결 좀 편했달까요? 앤트맨 3도 그렇고 이터널스도 그렇고 더 마블스도 그렇고 심지어 데드풀과 울버린까지 또 우주정복이야? 또 멀티버스야? 또 타노스보다 몇 배는 강하다는 놈이야? 까 빌런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납득 가능한 동기를 지닌 빌런과 소소하게 치고박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참신하게 다가왔달까요? 다니엘 크레이그 007 시리즈가 언뜻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빌런으로만 치면은 스카이폴. 007 시리즈야말로 냉전 시대를 상징하는 캐릭터잖아요. 7, 80년대를 수놓았던 007 시리즈 악당들 보면은 전부 다 뭐 내가 신이 되겠다, 뭐 세계를 소나기에 넣겠다는 둥, 아니 무슨 3년에 한 번꼴로 전 세계에서 타노스 새끼들이 튀어나와 싶지만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냉전이 종식된 후에 피어스 브로스넌 007 시리즈가 시작이 되면서 위기를 맞잖아요. 아니 야 냉전이 종식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세계 정복 타령하고 있고 인터넷 발달로 알 거 다 아는 관객들 뭐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2002년 대명천지에 태양열로 지구 녹이는 레이저를 개발한다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소리 아니냐? 라는 비판을 어마무시하게 들었죠. 그 결과 007 Another Day, 피어스 브로스넌의 마지막 007 시리즈는 흥행과 비평 모든 면에서 폭망을 하고 시리즈도 접을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니엘 크레이그 007 시리즈가 시작을 하게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빌런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소박해졌어요. 아프리카 어디 반군이었나요? 거기 자금 관리하다가 돈 날려먹은 회계사 양반이 나오질 않나. 퀀텀 오브 솔러스에서는 수자원을 독점하겠다라는 그나마 좀 사이즈가 큰 빌런이 나왔다가 스카이폴, 실바 어땠습니까? M에게 배신당해서 그녀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그 사단 벌인 거잖아요. 지극히 사적 복수. 소박하죠. 매우 소박하죠. 소박한 동기에 비해 영화 평가와 흥행은 초대박이 터졌죠. 물론 실바라는 캐릭터가 007의 안티테제고 제임스 본드 대 실바라는 구도뿐 아니라 디지털 시대 속 블루칼라 첩보 요원, 냉전도 이제 까마득한 옛날이 되어버린 시대에 제임스 본드가 웬 말이냐에 대한 고찰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끝에 스카이폴은 어마무시하게 흥행하고 평단에서도 극찬을 이끌어냈죠. 그러다가 스펙터랑 노타임 투 다인가요? 거기서는 다시 세계 정복에 불타는 또라이 새끼들 나와가지고 마탱이가 가긴 했지만 여튼 시리즈 흐름으로 본다면 세계 정복 얘기하다가 지극히 사적 동기를 지닌 악인이 등장했을 때의 역설적인 참신함을 캡틴 4편에서도 어렴풋이 느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007 얘기를 쭉 풀어봤는데요. 그렇다고 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캡틴 4편이 스카이폴에 준할 만큼 명작이냐?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점. 대신 이건 맞는 것 같아요. 피어스 브로스넌까지 이어졌던 능글맞고 때로는 느끼했던 제임스 본드가 다니엘 크레이그로 넘어오게 되면서 저돌적이고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격정적인 캐릭터로 변모한 것처럼 캡틴 아메리카도 007 시리즈만큼 영화 역사가 길진 않지만 스티브 로저스에서 샘 윌슨으로 인물 자체가 달라진 것도 있지만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만의 매력이 충분히 있긴 하더라. 이 배경에는 안소니 마키 배우가 한몫을 제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호불호가 좀 갈리던데 저는 인간 캡틴 아메리카가 주는 매력이 다분히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샘 윌슨, 인간이죠. 생인간. 실전 격투 기술로 무장한 인간 병기 수준의 인물이지만 인간이죠. 혈청 안 맞았고요. 방패랑 윙수트 없으면 그냥 수많은 미군 중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캡틴 아메리카가 될 수 있었는가는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뭐 간접적으로나마 깔아놓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는 건 팔콘과 윈터 솔저 드라마를 통해서죠. 드라마를 안 본 관객들을 위해서라도 샘이 캡틴이 될 자격이 있는가를 영화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호불호가 많이들 갈리는 것 같은데 이 장면이 분기점이 되는 것 같아요. 백악관에서 샘이 이사야를 쫓아갈 때 이사야가 뭐 연로하긴 하지만 그래도 슈퍼솔저였잖아요. 먼 거리도 슝슝 점프하는데 샘은 나 이거 못 뛰어. 야 이거 도가니 나가 해가지고 계단으로 내려가잖아요. 아니 야 스티브 로저스처럼 초인적인 힘이 없어서 불편하면은 그냥 혈청을 맞으라니까? 라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소소하게 웃음 터지고 좋던데요. 예, 왜 좋았냐? 그 전에 우선 영화에서나마 샘이 캡틴이 될 자격을 보여줬는가? 예, 뭐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가 문제이긴 한데 스티브와 함께 전장을 누비면서 그의 사명감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샘이 지켜봤죠. 그 기준에 맞춰서 본인 스스로를 담금질해 왔고요. 인류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두면서 활동을 이어나가지만 그럼에도 나는 아직 스티브 로저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라면서 자책하는 샘을 보면서 스티브하고도 샘과도 아주 가까운 인물이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까? 스티브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주는 존재였다면 샘, 당신의 캡틴 아메리카는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희망의 존재다. 전 이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어차피 나는 스티브 로저스가 될 수 없고 스티브 로저스가 아닌 이상, 새로운 시대가 열린 이상, 슈퍼히어로의 세대 교체가 벌어진 이상 올바른 가치를 지닌 인물 그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표어를 전달하는데 쌤만한 사람도 없다 라는 인상을 영화를 보면서 받긴 받았는데 제가 오래전이긴 하지만은 팔콘과 윈터 솔저 드라마를 봐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좀 급진적인데 라는 인상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아이언맨도 사라진 마당에 평범한 인간이 기술의 도움과 각종 전략 전술로 악당들 뚝배기 깨는 히어로 필요하잖아요. 그 자리에 뉴 캡틴 아메리카만한 인물도 없다.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만의 매력이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느껴졌고 이게 좋아가지고 그냥 그 백악관 막 걸어 내려올 때 소소하게 웃게 되더라. 그랬던 거고요. 이 같은 매력 발산에는 무엇보다 안소니 마키 배우가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스티브 로저스는 인간 자체가 좀 뭐랄까요? 바른 생활 사나이다 보니까 유쾌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진중한 매력이 있긴 했는데 극무게추가 너무 그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느낌을 저는 그간 받아왔거든요. 그거를 그나마 좀 밸런스 맞춰주겠다고 샘하고 스티브가 뭐 on your left 하면서 막 농담 따먹기도 하고 나중에는 샘과 버키가 서로 애정어린 디스전을 벌이면서 극 분위기를 환기시켰잖아요. 이런 안소니 마키 배우가 이제는 전면에 나왔으니까 그럼 좀 영화가 너무 가벼워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쾌함과 진중함 둘 사이의 밸런스를 저는 절묘하게 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흑인들 특유의 그 바이브가 있잖아요. 능청스러우면서도 짓궂고 짓궂으면서도 개구진 그런 면모가 이번에도 엿보이는데 또 캡틴으로서 진중할 때는 진중하니까 샘 윌슨이란 캐릭터를 오랜 기간 맡아온 안소니 마키라는 배우의 구력이 이렇게 빛을 발휘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안소니 마키 배우 허트로커에서도 그렇고 연기력이 아주 출중한 배우죠. 샘 윌슨 캐릭터를 맡는 동안 내 커리어에서 너무나 많은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 역할이 나에게는 오스카다 라고 밝혔는데 뭐 이런 자부심 가질만 합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수평에 더해진 수직 액션이었습니다. 그간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는 아무래도 스티브 로저스가 슈퍼솔저지 날개 달린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근접 격투 위주의 수평적인 액션을 많이 선보였죠. 윈터 솔저와 도로에서 다이다이 뜨는 근접 격투 장면은 여전히 마블 팬뿐만 아니라 액션 영화 팬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고요. 수평적인 액션을 보여주다가 이제 다채로운 재미를 주려고 팔콘의 활약상을 집어넣었었는데 이제는 둘이 합쳐졌으니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뭐 액션의 범위가 커졌어요. 뉴 팔콘까지 이제 합세해가지고 막 쌍으로 날아다니는데 확실히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 한정으로 액션 범위가 넓어져서 시원시원하긴 하더라. 문제는 액션 구성이지만
얘기 나온 김에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풀어보자면 액션 얘기하기 전에 가장 아쉬웠던 점부터 털고 가겠습니다. 이 영화 제작비의 정확한 수치를 놓고서 설랑설레가 오고 가고 있지만 최소 1.8억 불 이상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2천억 원 넘는 돈을 들여서 만든 영화의 화질이 쉣이에요. 쉣. 저는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인 마블 로고 안 뜨고 막 지지직거리면서 오프닝 보여주길래 이후 이어진 화질 떨어지는 화면도 좀 과거 느낌 나는 화면으로 구상을 했구나 싶었어요. 일부러 좀 화면을 살짝 지저분하게 묘사를 해가지고 클래식한 느낌 주려고 이러는 거구나 했는데 아니었어. 그냥 이 영화의 생 화질이 그 정도야. 이 뭐야 이게. 4K는 제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풀 HD도 이제는 옛말이 된 시대에 720p 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자주 가는 극장에서 영화를 봤는데 그 극장 영사 품질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왜 이러지? 해가지고 제가 영화 초반 한 5분 넘어서도 화질이 계속 구리길래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설마 이게 이 영화의 진짜 화질이라고? 에이, 말도 안 돼. 영사기에 문제가 있나? 관리자한테 문의를 해야 하나? 했다가 언제나 이런 거는 마음속으로만 품고 행동으로 옮기진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영화 다 보자마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게 화질 이슈였어요. 이스터 에그가 어떻고 대사의 함의가 어떻고 그런 거 모르겠고 화질 이거 나만 이런 거야?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깨끗한 화면 품질을 자랑하는 아이맥스나 돌비 시네마조차도 화질이 구렸다라는 관람평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연이은 재촬영의 후유증이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정해놓은 개봉일에 맞춰서 공개는 해야 하는데 처리해야 할 CG는 산더미고 속전속결로 끝내려면 어쩔 수 없이 CG를 살짝 날림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낮 배경이 영화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네. 이거 어떡하지? 개봉일을 미루죠. 사람을 더 뽑죠. 그래야 하나? 그냥 영화 전체 화질을 낮추죠. 이달의 우수사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제가 꺼낸 말이긴 하지만 어째 좀 그럴듯해 보이는 게 CG도 구려요. 요 근래 MCU 영화나 MCU 시리즈 가릴 거 없이 CG 마탱이가 같다라는 비판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업계 그 관계자들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은 마블 측에서 충분히 공들여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일정도 촉박한데 겁나게 쪼아댄다. 그렇다고 보수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이로 인한 처참한 결과, 그러니까 연이어 빚어지는데도 마블에게 불만 제기를 못해. 왜? 할리우드 바닥을 마블이, 디즈니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폐가 캡틴 4편에서도 이어집니다. 특히 영화가 후반으로 치달을수록 더더욱 그래요. 레드 헐크 튀어나오고 백악관 깨 부수고 난동 피울 때 어째 인물과 배경이 따로 논다? 라는 인상을 팍팍 줬는데 포토맥 공원이었나요? 그 벚꽃 동산 있잖아요. 거기서 최후의 결전 벌일 때는 너무 티가 나니까 인물이랑 배경이 완전 따로 노니까 제가 다 당황스러웠어요. 이 와중에 이렇게 인물과 배경이 따로 노는 와중에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조차 이게 맞나 싶으니까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닌가 싶으니까 가뜩이나 CG 완성도도 불만인데 서사마저 안타까우니까 아쉬움이 배가 되는 거죠. 이리 패고 저리 패도 안 되니까 결국 캡틴이 레드헐크에게 다가가가지고 로스 당신 듣고 있죠? 당신 변했다면서요. 변한 당신을 보여줘요 하면서 설득하려 든다는 게 그래 인류애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그럴 수는 있겠다 싶어도 좀 뜬금이 없어요. 저는 당연히 인크레더블 헐크랑 상당 부분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그리고 딸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캡틴이 쥐어터지기 일보 직전에 로스 장군의 딸인 베티 로스, 리브 타일러가 카메오로 출연을 해서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신을 차려줘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헐크 쪽 애들은 전부 여미새잖아요. 이래도 못 말려 저래도 못 말려 할 때마다 예쁜 여자들이 나타나서 우리 자기 한마디 하면은 제정신 차리잖아요. 마크 러팔로도 그랬고 에드워드 노튼도 그랬고 예전에 그 누구야 이안 감독이 연출했던 헐크도 똑같았어요. 연인보다 더 끈끈한 사이인 부녀 관계면은 딱 딸이 등장하면은 아버지의 화가 바로 누그러지겠죠. 아버지에게 여미새라고 한 거는 사과드리겠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무슨 맥락으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버지랑 관계가 소원해졌던 딸이 야 이거 전남친도 모자라서 내 아빠까지 빤스만 입고 설쳐대네? 라는 뉴스를 보고 나 아니면 말릴 사람 없어요 해서 벚꽃 공원으로 온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캡틴이 몇 마디 했다고 헐크 모드가 풀려. 이게 뭐야? 이래서 이제 좀 결말을 위한 결말 같았다.
그래, 좋아. 캡틴이 몇 마디를 했다고 빌런이 난동을 멈춘다. 윈터 솔저 엔딩에서도 스티브가 버키에게 내가 너를 어찌 죽이리요? 너랑은 더 이상 못 싸운다. 반격을 포기하겠다. 라고 하니까 버키가 스티브에 대한 공격을 멈추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모로 캡틴 4편은 윈터 솔저랑 유사합니다. 시작부터 똑같죠? 캡틴 출동, 방패 내려놓고 악당 떠발이랑 다이다이, 사건 해결 후에도 미심쩍은 요소가 한둘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 거기에 인물만 바뀌었지 캡틴 팔콘 그리고 위도우 3명이 본인들이 속해 있던 조직과 독립되어서 수사를 이어나간다. 여기서는 쉬라 하스 배우가 맡은 로스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루스 베세라프가 알고 보니 위도우 출신이다 라는 설정이 그냥 툭 튀어나오잖아요. 윈터 솔저도 처음에는 스티브가 나타샤를 못 믿어가지고 같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협업을 하지 않습니까? 얘도 똑같아요. 4편도. 성공한 시리즈가 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할 수 있다. 성공한 시리즈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세세한 부분이 다 똑같으면 어쩌라는 건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스티브는 윈터 솔저 버키랑 중마고우였다라는 설정이 있고 영화 내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와 같은 스티브란 존재에 대한 혼돈을 보여주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반면 4편에서는 일단 로스 대통령은 장군 시절 샘과 반목 관계였고 이후 로스 대통령이 나 변했다 라고 몇 마디 꺼내는 것 빼고는 샘과 나름의 유대 관계를 쌓았다는 설명이 안 나옵니다. 대신에 내 집안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스스로 박살낸 놈이 밖에서는 통합을 외치다니 이 무슨 아이러니냐 이 무슨 코미디냐 라는 한탄을 로스 대통령이 하는 장면을 잊을만 하면 보여주죠. 이때 해리슨 포드 배우의 관록이 연기로 빛을 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딸인 베티가 아빠를 진정시키려고 등장을 했어야죠. 완전 마지막 장면에서나 등장을 하면 어쩌라는 건지. 이러니 캡틴 4편은 여러모로 윈터 솔저의 하위 호환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액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 액션은 뭐 그래 괜찮은데 수평 액션이 영락없는 윈터 솔저의 하위 호환이에요. 방패 들고 싸울 때 근접 격투수를 선보일 때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싸움 실력 자체는 샘도 스티브 못지않아요. 수트 없어도 호이짜 잘합니다. 안소니 마키 배우 멋있어요. 멋있는데 속도감, 그로 인한 박진감이 좀 덜합니다. 감독의 역량 문제 같은데요. 세뮤얼 스턴스 연구소에서 캡틴이랑 뉴 팔콘이 세뮤얼 스턴스 쫄따구들이랑 맞서 싸울 때 현란해요.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해요. 가까이 찍었다가 멀리서 찍었다가 그래요. 현란하긴 한데 윈터 솔저에 비하면 편집 흐름이 반박자 느리게 느껴졌어요. 약간 굼떴달까요? 윈터 솔저에서는 슈퍼 솔저 간 대결이니까 그런 거고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는 인간 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하시면은 저도 그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긴 한데 기왕 멋들어진 호이짜 선보일 거면 편집도 조금만 더 속도감을 살리는 쪽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인간 대 인간으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루스가 벌이는 액션 장면을 나타샤가 벌였던 액션 장면과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도 덜 역동적입니다. 어쩔 도리가 있네요. 이렇게 발생을 하네요. 액션도 윈터 솔저의 하위 호환, 열화판 같았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레드 헐크의 늦은 등장 타이밍입니다. 포스터에도 나오고 예고편에도 나오고 찐 빌런은 알고 보니 아니었지만 캡틴과 지지고 볶을 거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런 레드 헐크가 너무 늦게 나와요. 영화 끝나기 한 10분 전쯤에나 나오나? 그래요. 10분 동안 백악관 부수고 난리치면서 헐크다운 면모를 보여주긴 하는데 벚꽃 공원에서 벌이는 최후의 결전 장면은 예고편에서 이미 숱하게 다뤘기 때문에 기시감이 강합니다. 윈터 솔저는 대놓고 부제부터 윈터 솔저라고 달아나서 그런가 극 초반에 윈터 솔저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 후로 캡틴과 여러 차례 싸우지 않습니까? 예고편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인상을 심어주죠. 캡틴 4편은 예고편이 그냥 전부예요. 레드 헐크 두두 등장 해가지고 이야 드디어 나왔어. 이야 저 진짜 포스 와 개멋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드디어 나왔네. 이제 왔어. 야 이제 오면 어떡하냐. 시간이 몇 시인데. 같은 아쉬움만 안겨다 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입니다. 영화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에 대한 제 별점은 3.0
나쁘지 않은데 입니다. 뭐 그렇게 제가 뭐 별로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 비하면은 뭐 좀 낫다라고 하는데 비교 대상이 윈터 솔저라는 것만으로도 최근 MCU 흐름에 비춰보면은 상찬이죠. 극찬이죠. 볼만하고 괜찮아요. 대신에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이건 꼭 블루레이로 다시 보고 싶다라는 인상을 받은 영화가 몇 없는데 왜냐면은 극장에서 보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이 영화는 정말로 나중에 블루레이가 나오면은 선명한 때깔로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화질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준수한 액션 블록버스터였다라는 점에서 3.0 나쁘지 않은데를 주게 되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테무에서 제작한 윈터 솔저입니다. 하위 호환, 열화판이라는 표현들을 썼었죠.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해서 한 줄 평을 써보려고 했는데 좀 맛이 안 살아서 테무에서 산 땡땡땡 밈을 붙여봤습니다. 테무에서 산 땡땡땡 밈을 갖다 붙이면 아무래도 좀 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긴 했었는데 별다른 다른 말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붙여봤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윈터 솔저와 거의 유사한 구성을 갖고 있지만 완성도나 극 내용은 그의 반밖에 못 따라가서 이런 표현을 쓴 거지 중화풍이 영화에 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고요. 그냥 재밌어 보자고 쓴 거예요. 재미없는데 알아요. 어쩝니까? 제 유머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기 전까지 개최되는 미국 내 온갖 시상식에서 현재 트로피를 휩쓸고 있다는 오스카 작품상, 여우주연상 가능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아노라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64번째 에피소드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